내년 경기 침체 속 기대주로 수주 잔고가 많은 조선과 방산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이 계속되는 2차 전지와 소재 관련주 역시 유망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며 현대차 기아의 내년 실적도 역대 최대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로 신차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이 고정형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던 선물하기가 올해 5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점유율 80%대 카카오가 독주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야 하는 날이 오늘까지입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큰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대거 팔아치운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개인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팔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1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4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판 게 지난달 11일에 2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32거래일 만이고 또 어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팔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좀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보유 금액을 10억 원 밑으로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영향이 확실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주주들이 왜 금투세 문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받을 수 있었는데 고배당주는 오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고배당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금융주가 고배당주로 꼽히는데요. 네.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 또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을 이제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이 오늘 좀 주가가 뭐 보합권이나 소폭 상승이나 소폭 하락을 했는데 네.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각 종목들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을 노린 투자 수요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중국 이슈가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 리오프닝주가 또 올랐다고요? 네, 오늘은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화장품 종목들이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다들 올랐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들을 보시면 많이 한국 화장품 올랐습니다. 제조는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예. 20%대인 종목들도 있고 뭐 코리아나나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리오프닝주, 특히 화장품주가 많이 오른 것은 중국 방역 당국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를 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이 최고 강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발 입국자의 시설 격리가 사라지는데 현재는 이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가 5일 시설 격리 그리고 3일 자가 격리 등 총 8일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내년 1월 8일부터는 뭐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뭐 재택 격리나 뭐 건강 모니터링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 중국 입국자의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음성 결과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해지고요. 또 입국자 전원에 대한 이 입국 후 PCR 검사도 이제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예상보다 이 봉쇄 해제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걸 격추를 못 시켜서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드론 관련주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어제 이제 북한 무인기가 뭐 서울 뭐 영공까지 왔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 때문에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원래 이 드론 부대 창설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 설치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첨단으로 이런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론 관련주 또 UAM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퍼스텍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UAM 관련주인데 이들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좀 기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컴퓨터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드론 제품 판매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연구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국가 방위 사업체로 좀 지정된 회사인데 뭐 수리온이나 K9 자주포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 이 통제 시스템 부분에 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께서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이제 끝이 났고 내일은 그러면 어떤 일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내일은 일단 우리 증시에서 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락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주식을 매도해도 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1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실사 지수는 이제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기준점이 100인데 9월과 10월, 11월이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런데 12월 경기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치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요약본이 나옵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게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 완화 축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약본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게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부터 글로벌 패권 경쟁까지 걱정이 가득한 내년이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유망 종목 찾기가 한창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배성재 기자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증권가는 이미 쌓아놓은 수주가 많거나 앞으로 실적이 좋을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은 대표적인 곳은 조선업종입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수주 잔고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20조 원 수준, 5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 대비 매출액도 그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금액보다 앞으로 팔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배를 만드는 강판인 후판 가격도 안정세여서 올 4분기부터는 매출 확대가 곧장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산업계도 풍부한 수주 잔고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올 3분기까지 대표적인 방산업체 4곳의 누적 수주 잔고는 68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 막 수출이 시작된 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몰리는 곳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 우주 탐사 분야, 원자력 발전 분야 R&D 사업에 대규모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 콜드체인 등 차세대 물류 사업에는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만 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부진에 빠진 반도체주, 중국의 리오프닝 등이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힙니다. KB증권은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가장 낮다면서 내년 2분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가장 강한 시기는 1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4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데이터 애널리틱스 팀이 7년간 개인 투자자의 월별 코스피 순매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1월 순매수 규모가 6조 원으로 2조 원인 월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4월의 수익률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1월의 수익률은 0.4%에 그쳤습니다. 특히 4월은 지난 7년 중 올해를 제외한 6년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기업 실적 등 성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피크아웃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 미국에서는 판매 딜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 인센티브마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던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도 연간 실적 추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덩달아 신차 할부 금리가 뛰면서 신차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에 더해 미국 시장 인센티브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적된 신차 대기 물량에 반도체 생산 회복이 더해지며 내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위축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선 판매 현장에선 급등하는 금리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신차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도 취소가 많아요. 그래서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자가 올라갔으니까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미국 시장 인센티브는 신차 재고 증가로 상승세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재고의 후행에 움직이는데 지난해 100만 대 밑으로 떨어졌던 미국 신차 재고는 최근 다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인센티브는 판촉 경쟁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 딜러에 지급하는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오르면 이익엔 부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한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효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점유율 확장에 애를 먹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유예하기보단 계속 시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수요와 이익이 동시에 줄어드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요즘 은행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더 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고정금리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배경 알아봅니다. 김 기자,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싸졌다. 신규로 이제 대출 받을 때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얼마나 낮은 겁니까? 최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수준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동금리형이 연 5.52에서 7.48%인데 고정금리형은 이보다 더 낮은 4.62에서 6.47%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고정형 금리를 변동형보다는 한 0.7에서 1%포인트가량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장기간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가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고정형 대출 금리에다가 이러한 리스크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덧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처럼 변동형 금리가 그것도 1%포인트가량 더 높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이 10월 말 들어서 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5년물 은행채 금리는요, 이 지난 10월 기준 10월 말에 연 5.384%로 연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줄고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경색 우려가 좀 심화됐던 채권 시장이 3개월여 만에 조금 안정화를 되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 5년물 은행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10년물, 30년물 국채와 같은 이런 장기물 채권 금리가 같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작용해서 좀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반대로 이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올랐습니까? 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는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어떤 그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지난달부터 이 코픽스 금리 상승폭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 자체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픽스 금리는 자료화면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4.3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이 석 달 전에 있었던 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가져온 나비 효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지난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경에 좀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좀 튼튼하다, 좀 높은 것으로 좀 분류가 되는 은행채로 좀 시중의 자금들이 굉장히 몰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은행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급격하게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당시에 나섰는데요. 그때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은행채라는 게 은행권 입장에서는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예적금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선제적으로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은행들끼리 좀 수신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결국에는 코픽스 금리 급등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연동이 되는 코픽스라는 지표는 은행들의 이제 예적금 금리랑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지금 예적금 금리는 요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당국이 이제 은행들한테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따라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원인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권에 향한 이 과도한 이자 장사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이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오자 은행권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정형 주담대의 이 가상금리를 좀 크게 줄였습니다. 앞에서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고정형 이 대출 금리를 변동형 보다 더 높게 산정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고정형에다가 가상금리를 더 많이 붙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은행들이 재량껏 좀 가상금리를 낮출 수 있는 폭이 사실 고정형에서 더 크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맞추라고 은행권에 공고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은행들이 고정형 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낮춰왔던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뭐 55, 50이면 50이고 55면 55지 52.5는 왜 나오는 숫자입니까? 이게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은행권들이 이제 연말까지 좀 달성해야 되는 각종 목표치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매년 전년보다 적게는 2.5%포인트에서 또 뭐 크게는 10%포인트가량 전년 대비 목표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전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52.5%가 됐던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설령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제재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네. 대신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좀 경감이 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당국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 갭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새로 대출받는 분들은 당연히 고정금리 선택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인데 실제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형 이 비중은 29%를 나타냈는데요. 3명 중 1명이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고정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게 평균치로 보면 당국이 제시한 이 52.5%라는 목표치에는 한참 미달을 좀 하게 되는데 7월에 17.5%였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눈에 띄게 좀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신으로 잡혀 있는 통계가 이게 10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변동형과 고정형 간 이 금리 역전폭이 계속해서 커져왔기 때문에 이 11월 그리고 이달 집계에서는 고정금리형 비중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게 개별 은행으로 봤을 때 신한이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형을 택한 비중이 7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대출금리 1%포인트 차이면 주택 담보대출 만기 30년으로 잡았을 때 5억 원을 받았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한 3, 4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4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큰 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사실 고정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테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고정형이 또 더 낮다 보니까 이걸 택하는 차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당국이 고정금리 가입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변동금리가 더 싸다는 이유 때문에 안 했었는데 뭐 이번에 당국이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잘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랬는데 변동금리가 더 낮아지면 어떡하냐 이 문제는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미 이제 변동금리로 그러면 대출을 받아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자 부담 어떻게 낮추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나왔습니다. 네. 이 워낙 대출 금리가 또 높고 상환 부담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어떤 신박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차주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까지는 시간을 좀 버티면서 고금리 대출 위주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체크해 볼 만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정책금융대출 상품, 현재로서는 안심전환 대출이 있겠는데 이런 상품들로 내가 갈아탈 수 있는지 자격 요건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 대출 접수가 이달 30일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제공하기로 한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금리가 연 4에서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분간 3%대 주담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대출 모집인이나 또 토스, 카카오페이, 또 핀다 등과 같은 이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안심전환 대출, 대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해 본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고정형 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많이 낮아진 점을 활용해서 고정형으로 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라면요. 기존의 상품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변동으로 인한 이자 경감액과 또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따져보셔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 3%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3일 남았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써보지 않으신 분 아마 요즘 잘 없으실 겁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지금 뭐 연말이고 하니까 뭐 네. 선물 주고받을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인데 자연히 이 선물하기 기능 이용하는 분들 더 많겠죠, 요즘에? 네, 뭐 선물하기 기능 이용해 보셨죠? 그렇죠. 뭐 누구 네. 생일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선물하기를 쓸 수밖에 없죠. 저도 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지인들한테 선물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12월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 기간이다 보니까 뭐 케이크가 포함된 이 카페 베이커리 이 카테고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카페 베이커리 카테고리 거래액은 1월부터 11월 월 평균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MZ세대 사이에서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는 게 유행이 되면서 관련 상품 거래액이 월 평균보다 50%나 늘었는데요. 쓸모없는 선물. 네네. 뭐 어떤 걸 쓸모없는 선물은 네. 이 모자에 맥주를 꽂아서 마실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퀴벌레 모양이나 닭다리 모양 쿠션이나 베개, 네. 뭐 혹은 뭐 바퀴벌레 모양 쿠션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사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는 거의 살 일이 없지만 어떤 친구들 사이에 어떤 재미로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군요. 네. 지금 연말에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예년보다도 확실히 좀 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연말이 올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의 제한이 없어진 덕분에 특히 네. 영화 관람권 선물이 대폭 늘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영화 관람권 거래액은 230%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화점, 마트 상품권이 75%, 또 패션 뷰티 이용권 거래액은 1년 전보다 5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모바일 선물이긴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바일 선물하기가 지금 이제 비대면 시기도 이제 끝나고 리오프닝인데 왜 이 모바일 선물하기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시대 전에는 약간 선물은 좀 만나서 직접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 모바일로도 선물하는 것도 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플랫폼들이 각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선물을 하기 위해선 뭐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서 뭐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였다면 네. 지금 뭐 추천도 해주고요. 또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지만 프로필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자연스럽게 한 번에 선물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맞물린 결과가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당장 실적으로도 좀 나타나는 게 있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예. 선물하기 거래액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1% 늘었습니다. 프리미엄 배송 상품 거래액도 13% 증가했고요.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이 포함된 톡비즈 거래액 매출은 전분기 대비는 14%, 전년 동기 대비는 12% 증가하며 이 카카오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요즘 어렵다 하는데 이게 효자가 많네요. 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가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가 2010년에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이 모바일 선물하기는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상품군이 뭐 커피나 케이크, 뭐 치킨 등 이 모바일 상품권에 한정됐지만 현재는 일반 상품은 물론 식품 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까지 총 167만여 개 제품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홍정밀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요. 2017년 8천억 원대 수준이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난해 3조 3천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4배 수준으로 커진 겁니다.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올해 5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의 추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실 카카오를 떠올릴 것 같은데 다른 플랫폼들도 이렇게 선물하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특히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예. 뭐 얼마 전 G마켓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이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뭐 연말 이 선물 수요가 많은 연말에 이 특수를 누려서 시장에 안착한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앞서 네이버는 2015년에 쿠팡과 11번가는 2020년에 또 마켓컬리는 지난해 말 선물하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거래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0% 증가했고 쿠팡도 연간 거래액 성장률이 3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른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플랫폼의 특성상 카카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국민 SNS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제나 편리하게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카카오톡 보면 선물 생일이 또 뜨고 네. 또 프로필 하나만 누르면 거기 선물하기 버튼이 있기 그 때문에 생일이라는 걸 카카오를 통해서 알고 네, 선물도 맞습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주고 네. 카카오로 시작해서 카카오로 끝나는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쓰다가 생일인 걸 알고 다른 곳에 오는 것보다는 이 편리함이 확실히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 국민 SNS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또 4,800만 명이 이 월 활성 이용자수입니다. 뭐 그만큼 이렇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입점하려는 업체들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카카오는 프로필에 공감 스티커를 추가하는 등 이 최근 소셜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톡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선물하기 관련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사실 플랫폼 경쟁력으로 보면 상당히 강력한데 말이죠. 네. 여긴 선물하기 기능 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바로 사실 그 선물하기 서비스를 친구에게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네이버의 특히 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12월 기준으로 55만 개에 달하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를 보면은 구매하기 버튼 옆에 이 선물하기를 배치했는데요. 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이 필요한 거를 보다가 거기에
그 구매하기 옆에 바로 선물하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장바구니란 버튼이 있었는데 예. 네, 선물하기란 버튼을 누르면서 그렇군요. 이 바로 이 간단하게 선물하기를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선물샵 코너를 따로 마련해서 연령별이나 테마별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해서 개인 맞춤형 선물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출시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선물하기에도 적용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상품 도착키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아직은 어렵지만 내부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 중 매출과 시가총액 1위인 회사 P&T.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가동될 배터리 공장들이 크게 늘면서 장비 수주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P&T의 수주 잔고는 1년 새 66% 증가해 올 연말 기준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의 절반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에서 나옵니다. 내년에도 수주와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이제 뭐 한 1조 5천억 되는데 여기서 뭐 한 절반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5천억 이상은 잡혀져 있어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은 한 15% 내외로 될 것 같고 내년은 뭐 어떤 워낙 변수가 많아갖고 올해 매출이 4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내년엔 2배 가까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년 초 구미 5공장이 가동돼 생산 능력이 4배 가까이 커지게 되는데 연간 2조 원대 규모의 장비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 대표는 늘어난 생산 능력으로 배터리 장비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 장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릴 계획입니다. M&A를 통해 갖고 기업 값어치를 올리고 최근에 국산 안 된 장비들을 이제 수요가 다 장비 찾다 했었을 경우에 그 장비를 활용해 갖고 수소 쪽에서 테프론 분리막이 있고 아변도 활용할 수가 있고 매출 변화는 좀 적은 편이죠. 배터리 생산이 만개하는 2025년 이후 장비 수주가 줄어들면 때에 맞춰 차세대 산업 장비를 공급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회사의 원천 기술인 롤트롤 기술을 기반으로 또 다른 롤트롤 기반 회사에 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얇은 소재를 회전롤에 감으면서 다양한 공정을 진행하는 롤트롤 기술입니다. 배터리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내년에 중국 선양 공장도 증설을 준비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인 중국도 계속 공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캐파가 벌써 다 공장이 찼어요. 땅을 더 이제 이번에 출장 가갖고 정부에다 또 요청을 한 상태가 있고 중국 쪽에도 뭐 상당한 거래 비중을 두고 있고 큰 회사들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다음 달 미국으로 건너가 포드와 리비안 등 미국 완성차와 배터리 스타트업,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과 수주 계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올해 이커머스 시장은 위드 코로나로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쿠팡이 첫 흑자를 계기로 시장 재편이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커머스와 제조업체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올 한 해 이커머스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이커머스 전체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이커머스 연간 거래액은 21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예. 지난해보다 13% 성장한 건데요. 최근 이커머스 거래액이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에 비하면 뭐 아직은 고성장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예. 위드 코로나의 영향을 또 받은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과 네이버만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이 양강 구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올 한 해 이커머스 업계 최대 화두로 한번 꼽아보자면 쿠팡 이슈일 겁니다. 쿠팡이 사실 그동안 적자 때문에 시장 평가도 그렇고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는데 올 3분기였습니다.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로켓 배송 시작 이후 쿠팡은 8년 동안 영업 손실만 6조 원을 냈죠. 또 그래서 이러다 망할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적자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던 쿠팡은 올 3분기 드디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성장세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쿠팡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9조 3,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제 쿠팡 앱을 사용하는 활성 이용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100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3분기 기준 2,7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쿠팡이야 워낙 뭐 시장의 독주 플레이어였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한 해였죠. 네, 네이버도 이제 쿠팡의 대항마로 입지를 다진 한 해였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이버 커머스는 국내 1위 택배사인 CJ 대한통운과 동맹을 통해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광고가 주 수입원이어서 쿠팡 매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네이버의 성장률 지표로 통하는 이 거래액 증가율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0조 5천억 원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쿠팡과 네이버 이렇게 양강 구도가 좀 확실하게 구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신세계나 롯데 같은 이런 전통 유통 기업들도 사실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 롯데그룹은 롯데온을 각각 운영하고 있죠. SSG닷컴은 활성 이용자 수가 11월 기준으로 5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거래액은 1분기 1조 5천억 원에서 3분기 1조 4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롯데온 역시 179만 명에서 198만 명으로 이용자 숫자는 늘었지만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7,5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각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쿠팡과 네이버 그리고 SSG닷컴과 롯데온은 전혀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양강 구도를 구축한 쿠팡과 네이버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인 반면 SSG닷컴과 롯데온은 기존 사업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사업을 좀 모색한다. 뭐 이런 방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SSG닷컴이나 롯데온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존 사업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나 서비스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사업을 좀 펼치기보다는 네. 좀 축소를 한다, 좀 수익성 강화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이 SSG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새벽 배송 지역을 좀 축소하는 식으로 좀 수익성 강화에 좀 나섰고 네.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영국의 오카도와 협업을 한다는 좀 내용이 좀 전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커머스 솔루션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공급망 개선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강화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다른 전략들이 시장 재편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물류센터와 인프라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예. 이 수익이 나는 이 이커머스 특성 사업 때문에 이런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 양강 구도가 지금 더 강하게 구축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갈등이 지금 유통사와 제조사 간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뭐 얼마 전에 직접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쿠팡이랑 CJ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쿠팡과 CJ제일제당은 내년 납품 단가 협상을 벌이다 이 쿠팡이 지난달 CJ제일제당의 인기 제품 발주를 중단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마진율을 놓고 의견 차이가 나자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쿠팡은 반면에 CJ제일제당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발주 물량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유통업과 제조업 간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나 이 양강 구도의 구축으로 이 같은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나타날 거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된다고 보는 겁니까? 우선은 이 양강 구도를 구축한 쿠팡과 네이버의 영향력을 제어할 만한 이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통 채널을 확보한 기업들의 소비자 컨택 역량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쿠팡 같은 기업들의 어떤 채널 장악력이 더 강해져서 주도권을 더 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또 그동안 이커머스들은 마진율을 낮추는 대신에 거래액을 늘리는 식으로 제조업의 수익을 보장해줬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액 증가율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예. 또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액이 좀 더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니 이커머스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더 쉽게 이런 요청들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단 쿠팡과 CJ제일제당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고 또 내년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나온 소식인데 예. 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납품가 이견으로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에 이 납품을 중단하면서 유통업과 제조업 간의 갈등에 좀 참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 주도권까지 빼앗기면 특히나 이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좀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강구도 구축과 거시경제 상황상 내년에는 이런 갈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분석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기업들의 납품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내년 10월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0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슬개골 연골 결손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환자에게 카티스템을 투여하고 24개월 추적 관리한 결과 연골 재생이 확인됐고 장기적으로 재생 효과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슬개골 연골은 무릎에 있는 연골 중 가장 두꺼운 연골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세계 임상사례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휴장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사실 뉴욕 증시 연일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서학개미들의 막막한 마음을 대신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월가의 거물들이 어떻게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그들의 투자 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워런 버핏도 인정한 가치 투자의 대가죠. 하워드 막스의 분석인데요. 하워드 막스는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오크트리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와 있다라면 가장 먼저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하워드 막스는 10년 넘게 유지해오던 연준의 저금리 정책 기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식 등 이 위험 자산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다소 암울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안전자산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특히 지난 1980년대와 2008년에 있었던 증시 대격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고금리 또 안전자산의 시대가 최소 몇 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안전자산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분석인데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월가 거물들 중에서 이렇게 좀 증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헤지 펀드 업계의 거물인 에팔로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죠. 데이비드 테퍼 역시도 비관적인 관측입니다. 평소에 이 데이비드 테퍼는 낙관적인 좀 시선을 많이 보여왔는데 지금은 증시에서 매도 포지션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바꾼 테퍼는요,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채권 역시도 매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가의 족집게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는요, S&P 500 지수 내년에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분기에는 3,000에서 3,300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내년 말쯤이 되면은 3,500에서 3,900까지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함정을 말하는 이 베어 마켓 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내년 시장이 잠깐 반등할 수 있어도 내년 전반적으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좀 부정적이긴 한데 반대로 그러면 내년 증시에 좀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을까요? 네, 희망론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올 한 해 서학개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내년 미국 증시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머스크가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대담을 통해서 말한 건데요. 워런 버핏은 내년 패닉이 된 시장에서 우량주 쇼핑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내년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는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워런 버핏을 지루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워런 버핏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식 사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워런 버핏을 향한 머스크의 러브콜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일단 머스크 CEO는 우량주를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머스크 CEO 얘기가 나온 만큼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전망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올까요? 네, 사실 올 한 해 좀 어려움이 많았던 기술주였죠. 그렇죠. 이 돈나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캐시우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연말과 내년에도 이 기술주 투자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발언했는데요. 캐시우드는 테슬라와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더 추가했다라면서 이 혁신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장기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벤치마크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총 자산이요. 지난 2월에는 약 77조 원 규모였는데 현재는 14조 6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기술주 주가가 급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럼에도 이 캐시우드는 여전히 기술주 투자를 고집하면서 투자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캐시우드 이런 행보가 고집일지 해안일지는 내년에 또 결판이 나겠죠. 캐시우드 어떤 결실로 좀 이어질지 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캐시우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코인 마켓 시장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올 한 해 정말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코인 시장? 네, 맞습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또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드레이퍼는 FTX 사태로 비트코인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25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기가 6월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개월 안에 현재 수준인 16,000달러 수준에서 약 1,400%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비트코인이 더 최악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크 모비우스 공동 창업자는요. CNBC와 인터뷰하면서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40% 더 떨어진 $10,000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식과 코인 둘 다 사실 극과 극의 전망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면 거래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랜만에 또 개장하는 미국 증시인데요. 예.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이 지수의 추이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아트캐신 UBS 이사가요. S&P 500 지수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3,800선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연말 산타랠리가 이 지지선인 3,800선을 방어하느냐 아니냐 이 여부에 달렸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장중에 3,760선까지도 떨어졌지만 종가는 3,820선에서 마감하면서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금요일도 3,840선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개장하는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 상황 보시면서 남은 올해 연말 증시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베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반기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 상승한 기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신용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달 신용도가 하향 조정된 기업은 14곳, 상향된 기업은 5곳에 그쳤습니다. 1년 전인 작년 12월에는 신용도가 상향된 곳이 18곳, 하향된 곳이 7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 전방위로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거세진 게 특징입니다. 주요 건설사를 비롯해 SK증권과 OK캐피탈 등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증권사와 캐피탈사도 부정적 꼬리표를 달았고 철강 수요가 급감한 포스코, 또 유통업계인 GS 리테일과 롯데 하이마트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용도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돼 회사채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산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크림이 다음 달 총 2천억 원 규모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기사입니다. 회사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 유니콘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2천억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완료하면 기업 가치가 9,800억 원에 이를 거란 전망입니다. 이 크림은 일반 매장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 운동화와 시계, 또 명품 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거래액이 3분기 기준 전년비 270% 증가해 올해 무난히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크림은 이번 투자액을 서비스 고도화와 각국 C2C 플랫폼 투자에 쓸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